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 기후 변화가 아주 적신호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CO2 농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 때라 지난 40년 동안 지켜보면 CO2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난 한 200년 동안에 그 고온 전반적인 온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이상 고온 현상, 그다음에 산불이 잦아졌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한 6개월 걸쳐서 산불이 나타나는 현상들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지구가 해수면이 점점 상승했죠. 빙하가 녹은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전반적으로 홍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린란드의 빙하면도 감소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상고온, 산불, 홍수 등으로 인해서 기상재해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지구의 상황입니다. 이런 기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어디다 찍고 있냐면 다 온난화 배출가스, 석탄가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45% 정도를 줄여야 지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점이고요.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 온난화 가스를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났으니까 2020년이나 오늘로 볼 때는 2년이 지났고 한 8년 내에 탄소 배출량을 확 줄여야 되는 상황이 우리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종족들이 동물들이 멸종을 했는데요. 인류가 전 세계의 6번째로 멸종을 맞을 대상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됐는데요. 이 한계치가 1.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0.5도가 더 상승하면 이제 지구의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 생물학자는 산업화로 말미암아 금세기까지 2000년대 말까지 모든 종의 절반 이상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동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그린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은 인류 변화 대응을 해서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다음에 삶의 차원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인류가 문명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한두 국가에서 하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의 핵심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에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온실가스도 안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모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린은 뭐냐면 친환경, 그다음에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녹색 성장을 하자. 탄소의 대표적인 것은 석탄석유, 원자력 이런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뒤에 뉴딜이 붙었습니다. 뉴딜.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 이거를 경제 위기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바꿔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그린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대단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그린 뉴딜은 친환경, 탈탄소,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 또한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린 뉴딜의 방향은 그냥 한두 국가가 하는 거가 아니라 유럽 뭐 이런 국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캠페인 정도로 끝나면 지금 여러 가지 직면하는 경제적 위기, 특별히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거는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탄소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이 모든 국가의 목표가 되도록 확산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들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향후 10년 내 첫 번째 목표 한후 10년 내에 청정 재생에너지 자원을 내수 전개 100%로 만들어 보자. 예.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하면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 건축물,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를 친환경 체제로 바꾸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녹색 관련된 연구 개발 본격적으로 투자하자. 확대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번째, 이에 걸맞는 그런 녹색 경제에 걸맞는 인력들을 배출하자. 직업 훈련을 만들자는 게 이제 핵심 이슈들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 중에 이제 코르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코르테즈라는 분이 지난 2019년도 2월 달에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그린 뉴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반대하는 입장이었 반면에 새롭게 올 그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렇다고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인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민주당원, 진보적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93% 찬성하고 중도 우파의 민주당원은 한 이 사람도 9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원들은 90% 이상 찬성하고 있고요. 공화당원 공화당 공화당은 이제 보수당이죠. 보수당은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64% 정도 이상이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파, 거기도 녹색당 뭐 이런 당들이 있거든요. 80%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의 상당수의 많은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반대했던 사람은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나머지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년간 2조 달러의 그린 뉴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가 넘는 거죠. 2,000조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우리의 수요처인 우리의 핵심 고객인 미국이 이 정도의 금액을 그린 뉴딜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함께 그린 뉴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그린 뉴딜에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린 뉴딜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발맞춰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려면 그린 뉴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그린 뉴딜 잘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20%나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5%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정책에 가장 미흡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0-20이란 20-20-20 프로토콜이라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도까지 올해죠, 올해 2026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자.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20% 낮추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20% 향상시키자라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은 원래 이런 걸 열심히 하던 국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중국은 우리 편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석탄 에너지 많이 쓰고 원자력 많이 쓰고 그 재생에너지는 별로 안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2013년도 이후에 부터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태양광, 풍력의 그 에너지 수확하는 기술이 관련된 이제 제조 설비가 전 세계 1 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태양광, 풍력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나라의 넘버 1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전 세계 투자 중에 45% 이상이 중국에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오히려 그린 뉴딜과 관련된 핵심 기술 투자에서는 전 세계 넘버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나 노력이 미흡했던 거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그린 뉴딜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이제 일대일로 해 갖고 인제 중국을 기반으로 중동,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까지도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더욱더 비즈니스를 넓히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린 뉴딜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 나라들이 다 이거 집중하고 있는 이슈다.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그린 뉴딜에서 정책적인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여전히 인제 논쟁거리가 있죠. "아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조업 힘든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 그린 뉴딜 너무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 성장하다가 뭐 4 대강 이런 사업들 한다고 말도 많은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새로운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전통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린 뉴딜은 일자리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핵심 기술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요. 정치, 경제, 사회를 한꺼번에 보아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대해서 더 깊숙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련된 수많은 정책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수 야당은 원자력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진보 여당은 원자력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로 에너지를 쓰냐 안 쓰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민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이런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정책이니 반대하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확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을 하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반대하는 것을 '아 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왜 반대하냐.'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왜 이런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인지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우리 그린 뉴딜 사업도 확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선 그린 뉴딜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적인 태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인제 무르익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지난 2020 년도에 폭염이 왔죠. 그리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뭐 인도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폭우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람들의 정서가 이제 '아 과거에는 뭐 한때 약간 뭐 기후가 이상했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기후 변화가 되었고 기후가 이상해졌고 이걸 좀 막아야 된다는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이 확 늘었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인기,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특히 수소차에 대한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때가 잘 맞은 거죠. 그린 뉴딜 정책의 또 핵심 사업인 또 그린 모빌리티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국민 정서에 인제는 뭐 친환경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사용하니 인제 '그린 뉴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서가 무르익었고요. 게다가 특별히 인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인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어차피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정부 자금들이 투여가 되는데 그냥 뿌려지는 식으로 돈을 풀지 말고 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정을 풀 때 대상을 이 그린 뉴딜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국민 정서가 인제 서서히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2020년 7월 달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봤더니 첫 번째 인제 글로벌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코로나가 결정한 시대가 됐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충격이 왔고요. 내수에 대한 충격, 수출에 대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가 '어떻게 하면 경기를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정부나 새로 이런 데서 새로운 산업의 동력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인제 K 방역이라고 해서 좀 이런 것들 잘 대응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거를 ICT 기술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수한 공공 의료가 있어서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인제 전반적인 나라와 인제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제 코로나가 이제 해결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산업이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인제 보편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학교 수많은 오프라인으로 만남, 모임, 수업 조차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인제 보편적이었는데 이게 인제 코로나 끝나더라도 비대면에 제가 인제 많이 익숙해져서 인제 '글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인제 코로나 이후에 인제 산업 자체가 재편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제 '일자리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인제 핵심 이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기후 변화 문제를 또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직면한 문제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제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인제 디지털화,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화가 이제 보편화됐고요. 이제 저탄소 이슈가 이제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후 변화 이슈. 그래서 이걸 친환경으로 바꾸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점점 어 사회 안전망이 막 흐트러져 갖고 부익부 빈익부 그다음에 실업자 이런 문제가 인제 대두가 되어서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는 버티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자.' 이거고요. 일어서기. 국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끌어 주자. 특별히 IT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의 그 전반적인 기반 SOC를 좋게 해 주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개혁.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어디서 찾자? 그린 뉴딜에서 찾자라는 것이 인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현재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의 그린 뉴딜이냐? 앞서 설명한 그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답변이고요. 전반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린 뉴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산업 구조가 그 원자력, 석탄, 화력 중심입니다. 이거는 중앙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생산량인데 이것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로 바꾸고 이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는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나눠서 만들어내는 분산형. 심지어는 '내가 쓸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사용하자.'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파라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전 무슨 발전소 이런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각 빌딩, 건물, 회사, 가정에서도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자 이런 것들로 이제 파라다임이 바뀌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자력, 석탄, 화력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서서히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다. 자 당연하게 재생에너지 써야 된다라고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나 생활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기차가 확산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린 뉴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어 긍정적인 역할들을 했죠. 그리고 지난 8 월에 역대 최대의 장마를 겪고 그래서 여론으로 볼 때도 이제 "우리 그린 뉴딜 해야 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그린 뉴딜, 세 번째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 요번에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뒤처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한 축이고요. 그러려면 전반적인 이제 비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혁신을 토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로 더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한 꼭지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어디로 보냐? 그린 관련된 산업으로 보자. 전반적인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구조는 이게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더라.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서로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 뉴딜 사업을 할 때 정부의 방침은 뭐냐면 재정 투자를 그냥 부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중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투자하면은 그냥 회수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일만큼을 정부에서 투자하면 이거에 맞춰서 0.3 정도는 같이 민간에서도 같이 투자가 돼야 정부 자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자원을 그냥 주는 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 역할로 쓰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거와 아울러서 이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민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투자가 잘 일어나도록 그 벤처 기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용이하도록 하는 기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한 5년 동안에 거쳐서 160조 금액을 투자할 겁니다. 160조 금액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재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 뉴딜 우리 뉴딜 구조에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너무 조금 배정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중에 디지털 뉴딜이 58조, 그린 뉴딜은 73조, 사회 안정만 28조입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5 년간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된 73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여기가 투여가 되고요. 이를 거쳐서 한 5 년간에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일자리 영역이 IT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투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1 순위로 둬야 될 산업 자체가 이 IT,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에너지 토목 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적인 측면들 이제 요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고려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디지털 뉴딜인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소비하고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비대면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더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상당수의 수업이나 미팅, 회의들이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바뀌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업무를 잘하거나 수업을 잘 받도록 하는 것이 인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ICT 정보통신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 확산하는 그걸로 바꿔야 되는데 디지털 초격차는 뭐냐면 좀 젊은 사람들은 잘 쓰고 연세 있으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 못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도 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격차를 없애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린 뉴딜인가를 살펴봤더니 계속 반복해서 나온 얘기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이 시급하다. 앞으로 10년 내에 2 년이 지났으니까 8년 내에 이거를 빨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해야 이제 글로벌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핵심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더라.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친환경 요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데에 자동차를 팔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좀 뒤처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사회 안정망을 잘 만들어서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고용 충격을 완화해 주고 소득 격차가 또 완화해 주고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 안정망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린 뉴딜은 좋다 이거죠. 근데 왜 ICT와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특히 ICT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 건물, 장치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고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하자.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이거를 인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철학이고요. 수십억 개의 센서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제 2030년 정도 되면 한 10 년만 있으면
인간과 환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모든 사물을 우리가 컴퓨터 기반으로 통제 가능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관리하면 어디서 에너지 낭비가 있는지, 더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었을 때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할 때 그 ICT 기술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또 녹색 경제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 효과적이지 않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인식이 재생에너지를 쓰면 아니 그게 석탄에, 그다음에 어 석탄이나 그 원자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붙여서 낭비가 없을도록 적재조소에 배치하고 배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레미 리프킨의 책 한계비용 재료 사회, 그다음에 공유 경제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한계비용 재료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프라인의 책 같은 오프라인의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점점 거래상으로 줄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거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제품, 콘텐츠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점점 제로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점점 분위기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제 공급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같은 것도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도 점점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경제나 또는 디지털 그 인포메이션을 판매하는 거래 이 같은 경우는 연중 무휴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마진은 적지만 24 시간 365일 동안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디지털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PDF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걸 사서 보면 한 번 만드는 데 돈이 들지 그다음부터는 누가 다운로드 받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계 비용 제로이지만 제로입니다. 가격을 되게 싸게 받지만 이것이 24 시간 언제든지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 창출 기회가 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정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린 뉴딜을 해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환경비용 제로와 연동해서 거래를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ICT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분야가 이제 세 가지 꼭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살 수 있는 도시, 건물 이런 것을 녹색으로 전환하자는 게 첫 번째 사업 영역이고요. 두 번째 사업 영역이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을 저탄소로 바꾸고, 그 중앙 집중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생산하자라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환경 분야 말고 다른 산업 자체를 다 녹색으로 바꿔버리자. 녹색 산업으로 기반으로 하자는 게 세 가지 꼭지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공 건물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제로 건물로 더 바꾸도록 리모델링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낭비하는 것이 없는 건물로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 작업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인제 녹색 기반으로 생태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 수질 관리도 좀 더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게 이제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정보통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재생 에너지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니까 만드는 것을 또 저축했다가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그리드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관리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인제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을 확대하자. 이 영역이 인제 두 번째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산업 자체를 그 녹색 산업 기반으로 바꾸자. 그래서 기업도 육성하고 산업단지도 육성하고, 네, 공장도 그렇게 바꾸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자금과 아니 펀드를 만들자. 이렇게 사업 영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자라는 이 첫 번째 사업 영역, 3대 분야 중에 첫 번째 영역.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보면 노후 건축물 23만 호를
그린 리모델링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화 하자 이겁니다. 제로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사용하는 거가 에너지가 나가죠. 그렇지만 그 건물에마다 에너지를 또 만들어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랑 에너지 만들어 쓰는 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해서 이것을 한 건물에서 다 제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에너지를 가져오지 말고 그 건물에서 다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 있으면 에너지 사용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벽을 좀 더 두껍게 한다든지 창호를 바꾼다든지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더 줄이도록 하고 그 자체적인 발전소를 만들어서 결국 외부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자는 게 넷 제로 사업이고 이것이 에너지 제로화입니다. 이거를 인제 어디다 하느냐 이제 공공 임대주택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좋은 곳은 뭐냐면 새로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가 높은 건물을 지는 게 좋은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노후 건물들을 그린 리모델링으로 통해서 스마트 리모델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한데 돈이 많이 들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인제 공공에서 이런 리모델링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술력도 쌓이고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공 분야의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이런 여론상의 비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효율성 너무 떨어진다. 그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전기자동차 나올 때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처음에 나왔더니 한 번 충전하는데 4 시간 걸리고 충전해도 끼케야 뭐 80 킬로 100 킬로밖에 못 가니 이게 무슨 자동차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그 능력도 막 뛰어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한 번 충전할 때 이제는 뭐 한 30-40 분이면 충전이 되고 한 번 충전했는데 400 킬로, 500 킬로, 600 킬로가 되는 배터리도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넷제로 사업할 때 일종의 좀 낭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하면은 이제 노하우가 축적돼서 나중에 되면 이제 민간에서도 쉽게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 지원 자금을 불어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하냐? 공공 분야의 건물부터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학교도 그렇게 바꾸고 학교도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또 디지털하고 이 그린화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시범 삼아 도시에 25 개를 정해서 이걸 에너지 효율화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스마트 그린 도시를 한 25개 선정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후된 상하수관을 AI 접목을 해 갖고 진짜 에너지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소위 상수도관, 하수도관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깨끗한 물, 그다음에 오염물이 없는 물들이 중간에 누수가 돼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잘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뭐 창호 전문가, 도배 전문가, 그다음에 목공 뭐 이런 분들이 주요 투여해서 리모델링 하지 않았을까? 인제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 효율성까지 신경 쓰고 여기에 스마트 기술도 알아야 그린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에너지 인력들을 전반적으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도 디자인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이 인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서 쓰자 이겁니다.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을 한 500만 호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보니까 태양광, 풍력, 수소를 좀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이제 해양 풍력이 최근에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부지의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땅값이 비싼데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을 얹혀서 하려니까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 태양광 때문에 눈이 부시다." 뭐 이런. 그래서 반면에 해상은 바람의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바다 위에 뛰어노는 때 부지의 한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되게 많이 돼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특별히
이런 해상 풍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남권에 그 해상 풍력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지금 뭐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해상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에너지를 하던 산업들이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석탄 기술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업을 했었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자연스럽게 이런 기업들도 어 망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에너지 산업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수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100만 호 채우기 사업, 그러니까 태양광 100만 호를 설치를 한 거죠. 이것들을 막 하니까 처음에는 정부 지원 자금을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수가 점점 살아나더니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큐셀이라는 회사들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민간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사업하시는 비즈니스들이 점점점 개발이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분야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 이 에너지를 담당하는 새로운 벤처기업, 새로운 신생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 인제 전기차를 한 100만 대, 수차를 20만 대 보급하자는 것이죠.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인제 버스 뭐 이런 상용차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근데 전기차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산하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 2025년 되면은 이제 보조금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솔린차나 지금 전기차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없으면은 전기차를 사기에 되게 부담스러운데 한 4-5 년만 지나면 전기차의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가솔린차와 거의 뭐 소비하기에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굳이 보조금 없어도 될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노후 경유차를 계속 조기 폐차를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 5 년만 지나면 인제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대부분 사용하는 차가 전기차로 체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쟁력이 전 세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꽤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넘버 1 인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아 우리 굳이 대세가 수소차가 아닌데 수소차 너무 과다하게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의 여지가 있는데 유럽 같은 데에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와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그거를 잘 만든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차세대 그 자동차를 전기차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미국의 테슬라,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가솔린 차를 만드는 뭐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변신한다 하더라도 부품 회사들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한 보통 몇 개 들어가면 3만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 같은 2만 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부품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가솔린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솔린차의 협력 업체들을 일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들도 같이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신경 써서 기존의 산업들을 신재생 에너지에 맞도록 전환하는 비즈니스 사업들도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인제 녹색 산업 생태계 혁신 생태계를 맞추는 건데요. 인제 다른 산업들도 녹색 산업이 되도록 맞춰 주는 게 좋더라. 그래서 이게 5대 선도 분야의 녹색 융합 클러스터 6 개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 산업단지 10개 정도를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공장 100 개를 생태 에너지를 쓰고 크린 팩토리 1,750 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R&D와 모험 자금, 그러니까 투자 자본들을 유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자본과 가운데서 인제 국민 참여 주주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해서 결국 수익이 국민한테 돌아가도록 바꿔 주자라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인제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빛이 반사돼서 생활에 불편하다. 풍력을 설치했더니
거기 소리가 나거든요. 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국민 주민들이 수용하게 돼서 그 지역의 마을에 풍력이나 그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그러면 그 개인이 설치한 게 아니라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이 그 공동 설치되면 내가 인제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했던 거가 자연스럽게 나의 수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국민 스스로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그 시스템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신재생 에너지에 반대하는 여론들 중에 하나가 혐오 시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 사업적 기회들을 만들어 보고 있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협동조합이 좀 점점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가 RE100이라는 제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 써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이 100이 있다면 이 100%를 다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100% 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가능해?"라고 했지만 상당수의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려면 자연스럽게 산업단지 자체가 그린 에너지를 쓰는 산업단지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스스로 발전을 해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유럽이 아리백을 도입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부장 산업이 강점입니다. 소부장이 뭐냐면 소품, 소재, 부품,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드는 수많은 제품의 부품들, 그 장치 산업들, 소재 산업들에 대한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A라는 기업에서, 여기 애플 얘기 나왔는데요. 애플에서 우리는 100% 아리백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만약에 애플에다가 어떤 부품을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납품하는 업체도 자연스럽게 아리백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아리백이다 하면은 우리 기업도 신재생 에너지로 그 물건들을 부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빨리 아리백으로 급속도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산단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 만들고 스마트 생태 팩토리 만들고 클린 팩토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히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그린 산단이 필요하고 이에 맞도록 운영 시스템을 그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제 그린 뉴딜을 안 할 경우에 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혁신의 3대 요소, 앞서도 살펴봤듯이 커뮤니케이션, 물류,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전환 방향이 인제 소유를 많이 했다면 인제 이용하고, 시장에서 판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면 많이 공급자와 사용자 체제로 바뀌고, 그 전통적인 그런 화석 에너지, 탄소 배출 에너지는 자초자산이기 때문에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유 체결, 화석 에너지에 투자한 것들이 인제 회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런 자초자산에 투자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초자산을 회수하기 어려운 두 개 국가 중에 하나 중에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너무 자초자산이 많다,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기술은 최고이나 자동차 기술은 최고이나 재생 에너지는 너무 뒤처졌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린 뉴딜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해야 된다는 것인데, 또 많은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그린 뉴딜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다,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 갖고 뭐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됐든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핵심 화두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제 위기를 그린 뉴딜로 좀 바꿔서 헤쳐나가야 됐고요. 일단은 산업 자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 줄이고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소모하는 걸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돌파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대량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기후 재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보수하고, 이 집집마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이 생산한 에너지를 다른 집에서 팔고, 옥상에서는 태양광, 지하에는 지열, 외부는 풍력이어서 집집마다 소형 발전소 만들고, 이 저장 장소 ESS라죠. 이거 발전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또 팔고,
그래서 수많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센스 네트워크로 해서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하고 또 자동차와 연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고 공유하는 그 참여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부터 그린 뉴딜을 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넘버 원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반도체, 통신 회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최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고 화석 연료 에너지가 자초자산으로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걸로 급속도로 바꿔야 된다. 이제 천연가스, 석유, 에너지, 석탄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서 좀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단순히 벤처 기업만 하는 것이나 시민사회가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연대돼서 함께 해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몇 년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했듯이 4차 산업혁명과 플러스 해 갖고 탄소 배출 제로의 경제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디지털 우리 글로벌 그린 뉴딜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 나라에서 만든 한국판 그 뉴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